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또 아침부터 좀 비가 좀 많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월요일 날 또다시 우리가 투자 이브닝 쇼 고수 시즌2로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략 잘 세워야겠죠.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결과의 불확실성은 이번 주면 정확하게 이제 해소가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장이 끝나갈 무렵에 그리고 6시 최종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기관의 양시장에 대한 매수가 소량이나마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줘야 되는지 잘 세워봐야 되겠죠. 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되고 있지만 이제 2차 종합지수 위치의 지지력 테스트를 오늘 했다. 또 아랫꼬리 부분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전략 한번 본격적으로 세워보겠는데 이 어려운 장에서 우리 정쌤 그리고 손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사실 오프닝 멘트를 되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고 싶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꽁꽁 얼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손쌤, 오늘 네. 장중 코스피 지수 1920포인트 네. 2차적으로 되돌림의 하락 부분을 일단 터치하고 일단 꼬리는 달고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오늘 장 어떻게 됐나요? 아시다시피 일단은 테마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이 3%대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금리 인상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산타 랠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언급을 해드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산타 랠리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방을 좀 더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소나기냐 아니면 장마냐는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은 장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2월 말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번 장이 기회의 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있고요. 만약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오늘 또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따가 방과 후 교육 시간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손쌤, 네. 그 코스피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방이 많이 일단은 미리 다가왔기 때문에 조정을 더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조정 받을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받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불확실성 제거냐 아니면 금리 인상이 2017년까지 예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냐를 좀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단기적인 이슈 그러니까 FOMC 회의가 나오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큰 폭으로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일단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손쌤이 좀 정리해 줬고요.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급락 부분을 계속 연출을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빨리 좀 브레이크가 좀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살짝 선물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도 압박 부분을 당했는데요. 정쌤. 네. 현재 코스닥 오늘 사실 장 끝나가는 무렵에 네. 이 투신 쪽 자금이 이제 오래간만에 매수 유입이 됐거든요. 네.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요. 시장의 수급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72억가량 매도를 했고 기관이 47억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매도가 72억가량 매도가 유발이 됐는데 수급 자체가 3.5%가량 끌어내릴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오늘 하락 종목수가 964종목이었습니다. 매도 종목수가 964종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매도 심리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보다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 소위 말하는 투심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12월 7일부터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좋은 수급으로 인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12월 7일부터는 하락 종목 수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수급에 이어진 어떤 투심 악화 이런 부분들이 매도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수급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
투심, 그러니까 매도 종목수가 상당히 많은, 오늘도 964종목이었는데 이 매도 심리가 조금은 반전의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가 없다라면은 아직까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원인은 아직까지 여전히 코스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장 한마디는 최근 3년 동안 연말은 항상 우울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2013년부터 보도록 할게요. 2013년도에 연초부터 반도체 장비 섹터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8월 달까지 강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연말까지 계속 시장이 안 좋았었고요. 2014년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게임 섹터가 시장을 이끌다가 2014년 연말에 또 안 좋았다가 그리고 올해 들어 잘 아시죠? 바이오 제약 섹터가 또 상승 쪽으로 이끌다가 거기서 시세가 끝나고 나니까 코스닥 시장이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외 변수, 코스피 눈치를 분명히 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지금의 어떤 시장 약세 이런 우울한 패턴이 과거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셨다라면은 그나마 조금 덜 우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오늘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저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주 후반부터나 또다시 하면 지난 3년치 데이터를 좀 잘 알려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들에 따른 장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 20일경을 전후로 해서 종목별 장세 슈팅은 분명히 나왔었다라는 부분이 코스닥의 지표를 통해서도 지난 3년에 추이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누구의 결론이 맞는지는 좀 지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 사실 우리가 정치인 테마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발에 대한 훈풍 얘기들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정쌤은 수급은 중요하지 않다. 그동안에 이제 투자의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수급과 함께 심리가 호전돼서 빨리 제자리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여기서 정리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포도쌤들이 소통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2대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02-786-102 그리고 1023번에 2대의 전화번호가 열려 있겠고요. 또한 휴대전화 문자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고수 또는 포도라고 치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먼저 선착순으로 종목 상담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정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지난 3년의 데이터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 또 다른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쌤이 준비했거든요.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방과후 수업의 손쌤 손대상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밀렸을 때 혹은 크게 올랐을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즉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교육 좀 자세하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교육에는 일단은 뭐 우리가 대부분 좀 알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체계적 위험,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 위험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는요. 분산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이 분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체계적 위험도 분산이 분산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체계적 위험을 분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종목마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체계적 위험도 역시 분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체계적 위험이 어떤 건지 비체계적 위험이 어떤 건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고유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 자산에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시장 전체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즉, 비체계적 위험은요, 종목 위험이에요. 그 한 종목이 혹은 한 기업이 갖고 있는 위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포트폴리오 종목 수를 늘려서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악재가 또 있냐면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목을 사는 거죠. 삼성 중공업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삽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을 삽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사요. 뭐 기타 등등을 삽니다. 아, 나는 분산을 하면 종목 제거가 된다라고 들었는데 왜 분산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종목 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종목 수를 늘리면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업종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의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조선에 관련된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분산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지만 일단은 뭐 하나의 회사가 어떤 사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은 15%의 A라는 업종을 갖고 있고요. B라는 기업은 뭐 5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C라는 기업은 35%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업종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전에 A라는 업종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매출 비중이 어느 쪽에 많이 포함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5가지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사업의 위험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조선주,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해외발 건설 악재가 또 존재를 하게 되면서 건설주도 요즘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 했던 사업 같은 경우, 건설사의 경우는요. 올해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전체에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는 그런 모습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렸던 매출 비중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게 되면 재무 위험, 그렇죠? 부채가 많을수록 위험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150%에서 200%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부채는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채도 역시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으로 인식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너무 현금만 들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너무 부채가 많은 기업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비 기업을 퇴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못 내는 기업들을 퇴출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비 기업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재무 위험으로서 다가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위험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상황, 정치, 국가의 특성에 따른 위험으로서 분산 투자 시 특정 국가에 편중되면 국가 위험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대표적으로 코리아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코리아 리스크.
KOREA, 그렇죠? 어떤 위험이 있죠? 우리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죠. 그렇죠?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악재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동 같은 경우도 요즘에 문제가 있죠. IS에 대한 악재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요. 지금 뭐 해외 중동 자금들을 다시 흡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도 역시 악재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보면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1997년 IMF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흑자 부도라고 있죠. 흑자 부도.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내가 원래는 해외 쪽으로 빌려준 자산이 엄청 많았다. 그런데 그거는 중장기로 받을 돈이고 지금 당장 단기로 받을 돈이 없다라는 거죠. 단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호재로서 인식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특정 대형 종목은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루에 거래량이 100주도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유동성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네요. 그렇죠?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체계적 위험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악재는 아니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계적 위험은 전 세계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전에 이제 금융위원회로 인한 악재인 거죠.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악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전체적으로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릴 수 있는데 IMF도 역시 동일합니다. 동아시아 위기였죠. 그리고 얼마 전에 2008년도의 악재도 세계 공황으로 이어지는 그런 리스크였는데 이런 부분이 체계적 위험이죠. 근데 이거는 분산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는 분산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으로 되지는 않고요. 또 다른 파생 상품인 ETF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리스크가 관리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자율 위험, 재투자 위험, 구매력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해드려도요.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트럭으로 돈을 갖다 줘도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자율이 하락, 그다음에 투자 원금이나 낮은 이자율로 재투자가 됨으로써 현금 흐름이 감소할 위험이 재투자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은 이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대부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장의 위험도 있고 환율 위험도 있고 한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자율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환율 위험이 지금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제일 큰 위험은 이 실적에 근거한 위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유가에 대한 하락 그리고 수출 주도형의 악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더라도 많이 안 팔릴 것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 실적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산업의 혹은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는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적이 존재를 하는데 불구하고 조정을 받게 되면 업종의 위험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실적은 서서히 올라가는데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에 근거한 실적이 안 나오는 건 거의 다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치 테마요.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위험인 거죠. 기대감만으로 오르게 되면 빠르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 테마 안에서도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군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업별 위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완성차 같은 경우는 신차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신차가 많이 안 팔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부품주가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부품주의 경우는 어떤 게 있죠? 기존 차량의 고장이 났을 때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가 만약에 5% 조정을 받고요. 그거에 따라서 부품주 역시 5%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품주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있는 악재입니다. 자동차 관련주와 IT 주의 관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많이 대주는 입장으로서 상생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글 쪽에서 무인카를 만들고요. 애플 쪽에서 무인카를 만들고 지금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경우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완성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경쟁 관계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차주와 화학주. 사실은 화학주는 뭐 석유, 연료 이런 부분으로서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은 2차 전지로 넘어가고 있으면서 뭐 완성차 업체 자체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보완 관계로 아직까지는 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또 다른 예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건 일단은 시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종목별 리스크예요. 내가 어떤 자금을 들고 있을 때 한 종목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 자산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투자 자산이 5천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는 리스크를 0.5%, 즉 25만 원만 감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매수해서 9,000원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종목 손실률은 10%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종목이 손실이 났을 때 과연 25만 원으로 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본 결과 자산 비중을 250만 원만 사는 거예요. 즉 5% 매수만 하게 되면 만약에 10% 조정을 받고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10% 하락이면은 25만 원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종목이 다 손실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산 대비 5%만 빠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추가 매수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매수가와 이탈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5%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이제 4%로 줄어야 될 때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같은 경우 종목 리스크가 거의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 0.5%가 아니라 1%까지 늘리셔도 무난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리스크가 아니라요. 내 자산의 리스크로서 자산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종목별 관리, 즉 종목이 아니라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다음 주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교육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는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교육을 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둘 다 위험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위험에 먹구름이 거쳐서 비가 그치고 햇볕이 쨍쨍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 저희와 함께 힐링 타임으로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이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쌤과 함께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시죠? 이탱에 이인텍이요. 네네. 일단 먼저 가격하고요. 비중부터 좀 여쭤볼게요. 11,500원에 15%입니다. 그러시구나. 자, 어머니 그러면 일단 이인텍 11,500원 15%인데 어떤 부분을 조금 풀어주면 시원할까요? 여기 너무 내려가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네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지금 손절을 한다 해도 너무 많이 손절이 된다니까. 그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예.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종목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 되나 그냥 앞으로 되나 이게 제일 그냥 조금은 심하게 말씀이 짜증나는 좀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솔직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전망이 있는 건지 네. 가져가도 전망이 있는 건지.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지금 TV 보고 계시죠? 예? 예. 지금 TV 보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전화 끊고 TV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니텍 첫 번째 시청자분 이니텍 11,500원에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9월 달에 급등했던 자리인 1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뭐 상승할 거, 그래도 상승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삼성페이 얘기 나오고, 뭐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가겠지 하다가 지금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도 보게 되면은 뭐 서두에 제가 좀 말씀했지만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좀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가져가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잘라버릴 것인가 맞을 것인가 가져간다면 어떤 연유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만 좀 풀어드린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니텍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삼성페이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테마가 좀 묶여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면을 같이 좀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급등이 좀 많이 7,900원 부분에서 13,900원 이 부분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마지막 좀 불꽃이 좀 발생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성페이 관련해서 테마는 이미 좀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테마가 테마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테마가 사업성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 어찌되었건 시장의 테마는 대선 테마고 그리고 전기차 테마입니다. 그렇다면 테마가 좀 쓰나미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향후에 다시 삼성페이라는 인터넷 전문행에 관한 어떤 테마들이 연결이 될지가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일단은 테마는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삼성페이에 대한 연관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얘기가 오간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일단 삼성페이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한 테마는 일단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마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이 종목은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테마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연관성도 봐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큰 연관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니텍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삼성페이와 관련된 현재 단말기 개발하고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자회사가 어쨌든 삼성페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게 되면서 1차적인 테마가 연결이 됐는데 이후에 이 자회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실적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은 이 종목은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지금은 테마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종목이 좀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면은
9,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9,000원 부근부터 좀 문제일 것 같아요. 9,000원 부근부터는 아무래도 이제는 실적인 어떤 사업 연관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종목은 소위 그 전문가들이 얘기 많이 하는 반등시 매도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지금 시장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조금 그래도 괜찮아졌을 때 요 종목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삼성페이라든지 인터넷 전문회에 관련해서 종목이 움직여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조금은 매도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지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니테 우리가 이제 테마성으로는 조금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업종 부분에서 성장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좀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선생과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해주시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아, 네, 뉴프라이드요. 뉴프라이드요. 네, 매수단가 예. 비중 알려주세요. 뉴프라이드 12,600원이고요. 네네. 12,600원에 15%입니다. 네네. 제일 궁금하신 건요? 이거를, 지금 단가를 조금 낮출까요? 안 그러면은 그냥, 예. 그냥 들고 갈까? 아니, 그냥, 들고 가면은 이 단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 생각하세요? 중장기 생각하세요? 그것만 단기로 더. 들어와갖고 이게 그쵸? 예. 네. 일단은 제가 차트 보면서 이거는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전화 네네. 끊고 화면 좀 자세하게 한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200여 개국 방송, 홈쇼핑 채널, 그다음에 면세점 등 참여한다라고 얘기해서 컨소시엄 지분을 20% 인수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7%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 뉴프라이드처럼 면세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국내 화장품 업체 인수하려고 실사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단은 면세점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강력한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1월 달에 사후 면세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 쪽의 사후 면세점이라든가 수입 관세를 줄이게 되면은 그동안 해외 명품 쇼핑 혹은 쇼핑을 위한 관광을 했던 부분이 일단은 국내 쪽으로, 즉 중국 내부 쪽으로 돌 가능성이 있어 갖고요. 일단은 면세점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회사 위젠솔라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순벤 배터리스라든가 캘리포니아 쪽으로 ESS 전문 제작 업체인데 이쪽으로 이제 또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COP21이라고 얘기를 하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탄소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됐든 내년 1월 달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뉴프라이드 차트를 보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오늘 만약에 올라오면서 고점에서 마무리됐으면 무조건 홀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항선에 걸려 있다는 부분을 좀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이슈가 계속 없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12,000원을 다시 한번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디까지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15,8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5,8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정확하게 나오는 구간은 8,200원 수준인데 8,2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요. 이탈가는 9,21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년 1월 달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게 뉴프라이드를 수익 내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라도 15,800원까지 오게 되면은 저희 또 포드TV 쪽이나 혹은 MTN 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또 다른 상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1월 달까지 좀 보유하면서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좀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힐링타임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저희의 포트도 잘 견뎠을까 궁금합니다. 포도쌤들의 포도TV 시크릿과의 코너 시작합니다.
네, 이 시크릿과의 부분에서 저희 포트에 어떤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쌤의 포트입니다. 현재는 5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두들겨 맞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절가 부분을 하향 조정할 의견이니까요.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쌤의 포트입니다. 현재 4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원유 선물 ETF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손쌤의 포트입니다. 역시 5종목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아무래도 좀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아쉽게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좀 끌고 왔었던 부분인데요. 셀루메드를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바이오가 좀 들어와 있는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고점 부분 이후에 다시 되돌림에서 수급의 부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셀루메드를 제외를 시키겠고요. 그 대신에 신규 종목으로 흥국 F&B를 포트에 편입을 선 반영 측면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F&B 동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편의점 또는 1인 가구 싱글족을 통해서 보면 건강을 생각하면서 조그만 좀 유기농 주스를 많이 섭취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관점에 과일 농축액 또는 주스, 채소 음료 등의 식음료 제조 업체인데요. 하지만 제조업자가 요청해서 개발을 생산하는 방식의 ODM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간 거래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130개 이상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해 있고요. 또한 SPC. 자, SPC 하면 어딘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파리바게트, 파리크루아상 등과 같이 이 파리바게트가 중국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지금 매출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성황리에 입점은 잘 성공했다라는 것이 현지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흥국 F&B가 동시에 수혜를 보면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흥국 F&B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브랜드보다는 기업 간 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이후에 사실 7만 원대까지 이렇게 고가로 좀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온 뒤에 블락 부분과 함께 오버행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수급이 조금씩은 양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잠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 쪽이 소폭 입질만 했을 뿐이지 아직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라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닥권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종가가 33,250원 역시 분봉상으로 잠깐 놓고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물량이 쏟아져 내리면서 위쪽에 34,000원대 부분에서 33,000원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은 저점 오늘 기준에 33,250원 이하 쪽에서 최대한 매수를 잡겠다라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7,200원을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1,100원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부분에 조금 낮은 저점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지난 11월 달에 29,300원에 시장 위축됐던 자리보다는 이번에 양봉으로 스타트했던 자리를 잡고 31,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좀 기형아 검사 성장 속도 부분에 대한 강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장 따라서 밀렸다라고 보는 관점이니까요. 손절가를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손절가를 하향 조정해서 랩지노미스는 27,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제우스 역시 최근에 지금 우리가 반도체, 전기전자, 태양전지 제조 부분에 대한 장비 납품 기업인데요. 중국발 수주 확대가 있지만 역시 시장 따라 오늘 좀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간략 좀 짧게 잡아놨던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손절가 역시 11,700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아이센스를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센스 역시도 현재 기준에는 병원용 혈당 측정기에 대한 시장 확대 부분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 수급이
기관이 돌아올 때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손절가를 29,5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포트 흥국 F&B를 포트에 편입하면서 5종목 그대로 저는 자신 있게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종목을 보셨으니까요. 이제 우리 정쌤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포트 점검 좀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4주째 연속 신규 편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편입을 일단 하진 않고 있고요. 좀 겁이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원유선물하고 NC서포트 두 종목만 좀 살펴보고 저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원유선물 매수를 제가 조금 너무나 빨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공급 과잉이 1차적으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오펙의 어떤 감산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원유업체들의 어떤 회사채 상환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 에너지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산유국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런 회사채 디폴트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산유국까지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좀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불가피하게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이 아무래도 감산 쪽으로 좀 바닥을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겠지만은 일단은 유지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요. 다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2만 원대에서 상당히 좀 잘 현재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상당히 조금 괜찮은 종목들이라 좀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버티는 종목들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자, 22만 원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서로 번갈아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힘으로 종목이 좀 버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성향 유지를 하게 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역할들을 좀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찌됐건 종목들이 잘 버텨주기를 좀 바라고 나중에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 주기를 좀 기다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장 영향을 사실은 조금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종목은 또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정쌤 믿고 같이 또 들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손쌤 포트 한번 봐야겠죠? 오늘 뉴스에 나왔던 한솔테크닉스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종목은 전부 다 IT 쪽인데요. 뭐 역시 CES도 있고요. 연말에 기대감이 존재하는 건 역시 IT 부품주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내년 이슈가 좀 있는 게 뭐냐면요. 퀀텀답 TV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4% 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퀀텀답 TV의 경우는 460%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퀀텀답 필름 같은 경우 가격이 거의 50% 정도 저렴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50% 저렴해진 가운데 30%가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동안 고사양 혹은 대화면에만 접목을 시켰던 부분인데 이런 범위가 좀 넓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수혜주로서 한솔테크닉스 이슈가 좀 나왔고요.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전에 고점 부근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시장이 급락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같은 경우 혹은 그 다음 화요일, 수요일이라고 하더라도 반등 나올 가능성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솔테크닉스는 매도가 없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성장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양홀딩스입니다. 오늘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폴리에스터 섬유 원료가 구조조정 업종으로서 지정됨에 따라서 삼남석화, 삼양이노텍
등이 매각이 될 경우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불구하고 시장이 실적 기준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인 악재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인 악재지 삼양홀딩스에 대한 악재는 아니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박스만 돌파했으면 바로 갈 만한 종목인데 아직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13만 원 언저리까지는 좀 더 조정받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새로운 매수 기회가 한 번 더 도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양홀딩스는 추가 매수의 기회를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BH라는 종목인데요. 한 번 더 레벨업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실적 악재로 인해서 실적이 아니라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언급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사실 이전에 저항이 하나 더 존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튀어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점차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을 때 박스권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박스권을 언급을 해드리면서 뭐 내일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일단은 뭐 조정을 받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일단은 BH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 얘기를 제가 또 다시 한번 내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뭐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일단은 CES가 2016년 1월 5일 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종목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다음에 CES 관련 얘기뿐만이 아니라 2016년에 테마가 또 있습니다. 뭐 물론 증권회사에서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용인 쪽으로 갑니다. 용인 강남대학교 심전 산악관 402호에서 420호에서 저희 또 저와 우리 주쌤이 강의를 좀 할 예정이니까요. 모두 오셔갖고 2016년 과연 수익 낼 종목이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 뭐 강남대에서 강의할 때 저는 그 생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해요. 2015년도에도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실적과 함께 트렌드를 좀 잡아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강남대에서 이번에도 16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주시겠죠. CES만 사실은 말고요. 2016년에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실적주 네. 살짝 또 언급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네. 나머지는 강연회에서 주식 2016년도에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저희가 준비해서 알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희 포도쌤들도 만만치 않은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잘 견디셨습니다. 우리 정쌤 그리고 손쌤 어려운 장에서 시청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에 다시 한번 시즌2 고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